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교재 242페이지고요. 거기에 이제 5장 교육사회 강의부터 시작을 할 건데 제가 5장 교육사회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6장 그 평생교육 파트를 한 다음에 다시 1장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사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들어오셨다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교육사 철학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교재 24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평등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육평등론이 우리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 교육평등론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이 있고요. 보장적 평등, 그리고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평등의 개념이 확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중간에 교육 조건의 평등은 그 조건을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별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은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허용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도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거, 가령 동등한 기회를 이제 허용해 주는 건데 예전에 이제 남자들만 교육을 받던 시절에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경우에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교육 기회의 보장적 평등이라고 해서 이거는 기회를 받았는데 그 기회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여건이나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내가 갖고 얻게 된 교육 기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 기회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개념이고요. 살펴보시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 계층 자녀들이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취약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재반 장애를 제거해주는 그래서 취약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 결과의 평등은 뭐냐면 그 교육을 통해 나타난 결과 학업 성취의 결과까지도 평등하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념의 평등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보시면 학업 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롤스의 보상적 평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교육 결과의 평등은 보장적 평등과는 다르게 뭔가 보상적 평등, 보상해준다라는 개념을 좀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도 평등이라는 개념이 있고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평등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하겠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 모두 동일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 기회를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건 이 다른 조건의 사람들을 다르게 그러니까 뭔가 여건이 좀 불리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걸 좀 같게 맞춰주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조건의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같은 상태로 맞춰주는 접근을 우리가 보상적 평등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다시 말하면 교육 결과의 평등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평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콜맨 보고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교육 조건의 평등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긴 한데 학업 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 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이제 대규모로 분석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콜맨 보고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가설은 조건의 차이가 학업 성취의 차이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 교육 조건의 우열에 따라서 당연하게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학교의 교육 조건들이 학업 성취 차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학생들의 가정 배경과 친구 집단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보고서의 그 결과고요. 자, 다시 보시면 학생들의 가정 배경, 요것과 관련된 게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사회 자본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친구 집단, 또래 집단 효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 하면서 이제 앞에 개념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관련 문제를 좀 보시면 교육청 문제 2022년도 문제였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평등의 관점은 이라고 해서 2019년도에도 나왔던 문제고요. 단지 취약의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향한 목적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조건의 평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관점이 교육 조건의 평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교육 결과의 평등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헤드스타트라든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 사업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아 얘는 교육 결과의 평등에 관한 어떤 사례로서 제시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 교육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거 역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보상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교육 결과의 평등에 해당된다라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세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248쪽, 249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 보시면 2020년도 지방직 문제였고요. 롤스의 교육평등 원리라는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형평성의 원리 또는 차등의 원리, 다른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고 대우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좀 보시면 모든 이익이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평등한 분배로부터의 일탈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득이 될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이 보상적 평등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회적으로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의 필요에 특히 신경 쓸 것을 요구한다. 가장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추가적인 뭔가 보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잘 살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서 관련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재 249페이지 내용이고요. 이제 교육 선발과 시험 관련해서 우리나라 교육 선발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 건데 우리나라 교육 선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일단 대학교를 들어가는 입학 단계에서 선발을 하고요.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의한 대학교 단계에서의 어떤 선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들어가는 방식 자체도 상대적인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객관식 시험으로 선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요 네 가지 우리나라 교육 선발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이 교육 선발의 특징과 관련해서 사회학자 호퍼가
교육 선발을 선발 형식, 시기, 대상, 기준으로 나눠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해서 요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예전에 2010년도 국가직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우리 이번 시험에도 보면 그 2010년도 2007년도 예전에 나오는 국가직 문제들이 다시 시험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전부터 꼭 체크를 좀 해보자 간단하게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교재 251쪽에 보면 그 관련 문제도 나와 있고요. 호퍼의 교육 선발의 특징을 좀 살펴보자면 선발 형식에 따라서는 중앙 집권적 표준화 선발과 지방 분권적 비표준화 선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중앙 집권적 표준화 선발로 정부나 국가가 위임한 기관에서 표준화 선발고사에 입각해서 대상을 선발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분권적 비표준화 선발이라고 하면 대학이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발하는 경우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시기는 뭐 조기 선발, 지연 선발 또는 만기 선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처럼 대학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선발이 이루어지면 지연 선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졸업 시기에 또는 초등학교에 선발이 이루어지면 유럽의 경우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조기 선발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발 대상은 특수주의가 있고 보편주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엘리트주의, 정예주의라고 할 때는 특수주의적 입장에서 특수한 자질을 구비한 사람만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특수주의적 입장에서 조기 선발 제도가 가능하겠죠. 아무래도 좀 타고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기 선발을 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에는 특수주의적 입장에서 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편주의로서 누구나 교육받을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선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대중평등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집단주의, 개인주의로 나눠서 사회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발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집단주의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개인의 자아 실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선발 기준이 개인주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퍼가 교육 선발의 특징을 나눴고 이것과 관련해서 2010년도 국가직 문제가 나왔었는데 교육 선발을 4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하였다. 분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다른 건 다 맞는데 4번 내용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기준에 따라서 이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절대주의, 상대주의가 아니라 우리 지금 살펴본 내용에서 집단주의, 개인주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틀렸다라고 골라내시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는 언제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도 한번 체크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 자료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 그 지하쌤 교육학개론 카페,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학습 자료실에 그 기본서 보충 자료라고 올려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 자료 있으니까 걔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호퍼의 교육 선발의 어떤 특징 이전에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규범이 사회마다 다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 2가지 종류의 교육 선발이 존재한다라는 의견을 먼저 주장을 하셨고 이거를 발전시켜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살펴본 호퍼의 교육 선발의 특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도 혹시 몰라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후원형이라고 하면 후원적 사회 이동이라고 해서 미래의 사회 지도층은 기성 제도층이나 후원인에 의해 선발되고 사회 지도층의 기준은 그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에 대한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관점. 대표적으로 영국의 예를 들 수 있고요. 경쟁형이라고 하는 건 경쟁적 사회 이동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미래의 사회 지도층은 공개 경쟁에 따른 보상으로 선발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경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규범이 사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규범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선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터너의 교육 선발의 특징이고 이게 이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호퍼의 교육 선발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시험의 기능, 시험의 교육적 기능으로 넘어갈 건데 얘도 이제 간간히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부터 정리를 하시면 좋으냐면 시험의 기능 또는 그 학교의 기능이라고 할 때 교육적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놓고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진 선지 안에서 어떤 게 교육적 기능이고 어떤 게 사회적 기능인 건지를 여러분들이 좀 골라낼 수 있는 능력, 안목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험의 교육적 기능이라고 하면 뭐 자격을 부여한다거나 경쟁을 촉진하고 선발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목표와 유인, 교육과정 결정, 학습 성취의 확인과 미래학습의 예언을 위해서 시험이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문제를 좀 보시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시험의 교육적 기능에 대비한 사회적 기능이 아닌 것은. 근데 사실 이거는 문제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기 안에서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이제 뭐 교육적 기능의 선발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이거는 아예 사회적 선발이라고 이제 제시가 돼 있어서 제시가 돼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안에서 좀 고르자면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그리고 교육과정 결정, 문화의 형성과 변화, 사회적 선발이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교육적 기능이 있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얘는 누가 봐도 교육적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막 교육학적인 베이스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추론 능력 이렇게 막 강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적 선발도 있지만 사회적 선발도 있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발이냐에 따라서 교육적 기능, 사회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사회적 기능을 정리하자면 아까 이제 살펴봤던 사회적 선발이 있고요.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교육사회학 안에서 갈등론적 관점이라든가 교육과정 사회학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시험에 선택되는 순간 그 지식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이 되면서 위계상의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라고 보는 게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를 통제하고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문화의 형성과 변화 이런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좀 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험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해서 얘도 밑에를 여러분들이 문제와 상관없이 좀 보시면 교육과정과 교습방법 개선, 지식의 공식화와 위계화, 기존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규범과 가치관 통제만을 보시더라도 얘만 교육적 기능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는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요. 밑에가 사회적 기능에 대한 문제다라고 해서 사실 이 내용을 안 봐도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문제여서 교육의 기능, 시험의 기능을 논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나눠놓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 한번 보시면 시험은 학문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고 교육제도가 선택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표출하지만 시험의 의미는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해서 지식의 사회적 의미 규정과 그 표현 방식을 학교의 시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지배문화와 지배문화의 가치관을 주입하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사회 통제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의 교육적 기능을 얘기하고 있는 1번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지금 교재 보시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그리고 254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듣기 전에 기본서를 좀 읽고 오시면 특히 이제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
내가 정말 교육학을 처음 공부한다, 내지는 예전에 공부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서를 좀 읽고 수업을 듣는 게 정말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나서도 이제 제가 좀 빨리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키워드 노트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볼 땐 여러분들 힘으로 좀 채워보시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255쪽, 256쪽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육의 확대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교육의 확대와 원인이라고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학습 욕구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거는 이제 교육 심리 때도 다룰 그 어떤 그림이긴 한데, 이게 이제 매슬로의 욕구 위계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5단계로 제시를 했다가 이렇게 7단계로 발전을 시키거든요. 근데 어찌 됐던 생리적인 욕구, 뭐 안전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 욕구로서 이제 밑부분에 기본을 이루고 있다면, 이런 욕구들이 충족된 후에 성장 욕구라고 해서 자아실현 욕구를 최상위로 두고 우리에게는 어쨌든 이런 욕구가 있다는 거죠. 지적 욕구, 심리적 욕구, 자아실현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로 인해서 교육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 학습 욕구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학습 욕구 이론이라면 두 번째는 기술 기능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나중에 학문적인 그 이론들을 검토할 때 구조기능론이라고 표현되는 그 분야의 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보시면 산업사회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로 인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의 그 학습 미 더 이제 늘어나고 있다. 뭐 학력이 늘어나고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 이번 보시면 학교 교육은 구체적인 기술의 습득이든 일반적인 능력의 함양이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훈련을 제공한다. 그래서 취업을 위해 요구되는 교육 수준이 끊임없이 상승하고 점차로 더 많은 비율의 인구가 더욱 높은 수준의 학교 교육을 요구받게 돼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학교 교육이 계속해서 확대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직업 세계 각각의 기술 수준이 학교 교육 수준과 일치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직업에서 바라는 요건들을 학교 교육이 충족시켜주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 수준이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지 못하다. 그냥 단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이 현상 자체는 과잉교육이고, 그리고 과잉교육으로 인해서 그 학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직업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하향 취업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교육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기술 기능 이론이라고 할 때는 배워야 할 지식이 많아지면서 학교 교육이 자연스럽게 확대되는 입장이다. 그리고 배워야 될 기술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직업사회의 요구로 인해서도 당연히 학교 교육이 확대되고 고학력 위주로 이제 고학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그 관점이 기술 기능 이론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인간 자본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교육을 인간 자본의 투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인간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인간을 교육시키는 과정을 그 자본에 하는 어떤 투자라고 보는 경제적인 개념을 좀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인간이 교육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때
생산성이 향상되고 임금이 상승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개인이 몸속에 축적시킨 지식과 기술이 물적 자본인 기계가 가진 생산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인간의 몸에 체화되어 있는 생산력이라는 의미에서 인간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개인이나 국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에 투자해야 하며,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의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요즘에 뭐 부가가치를 높여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도 결국 인간 자본론의 어떤 맥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것도 반대 이론에 부딪히는데, 교육과 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기본 가정은 선별가설과 직무경쟁이론, 노동시장 분절론 등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뭐 실제로 그 시장 상황에서 정말 인간에게 투자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교육을 인간 자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는 입장이 인간 자본론이다라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장이 그 뒤에서 살펴볼 갈등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어떤 상응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학교 교육이 대응관계, 상응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확대에 따라 학교 교육도 같이 확대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대표적으로 그 경제적 재생산론을 주장한 보울스와 진티스는 미국의 학교 제도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구미에 맞는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 규범을 주입시키는 핵심적인 장치로 출발하였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예로 보면, 종합고등학교가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직업훈련을 위한 실업계로 통합해서 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진학계열은 중상류층 자녀들이, 직업계열은 하류층 자녀들이 주로 속하게 되기 때문에 계급 차이에 따라 다른 가치관과 규범을 학습하는 차등적 사회화를 통해서 자본주의 상응 구조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갈등론적 관점의 경제적 재생산론 할 때 다시 한번 다룰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면, 그 자본주의의 어떤 그 요구, 필요성 때문에 학교 교육 역시 자본주의 체제가 확대됨에 따라 학교 교육도 같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진학 계열과 직업 계열로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 다른 대우, 그런 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는 그 어떤 사회화, 차등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던 그런 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교는 자본주의 자본가들의 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르크스 이론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위 경쟁 이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봤던 것 중에서 그 우리의 욕구가,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교육이 확대된다라고 보는 그 학습 욕구 이론은 쉽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 자본론도 경제학적 이론을 좀 접목을 시켜서 인간을 하나의 어떤 자본의 요소로 보고, 인간에 대한 투자를 자본에 대한 투자로 규정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다 라고 이제 자본이란 개념이 나오면 인간 자본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도 기술기능 이론, 구조기능론적 관점과 마르크스 이론, 갈등론적 관점이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 기술 기능 이론이라고 하는 건 기능주의 이론에 근거를 하고요. 기술 수준의 향상이 학교 교육을 당연히 확대시켰고, 또 이제 그게 필요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마르크스 이론이라는 건 갈등 이론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기술 수준의 향상이 학교 교육을
했다고 보기는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거지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는 건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론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입장 차이는 되게 반대잖아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교육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적 기능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교육의 목적에서도 교육의 수단적 목적, 내재적 목적, 도구적 목적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어쨌든 요 안에서는 기술 기능 이론이건 마르크스 이론이건 입장은 전혀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교육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는 수단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이론이 지위 경쟁 이론인데 얘는 일단 베버의 지위 경쟁 이론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론인데 얘는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다. 학력이 사회적 지위 획득의 수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학력을 취득하고 그 높은 학력으로 인해서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현상에서 교육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고학력이 만연된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높은 학력이 사회적 지위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높은 학력, 즉 상급 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보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교는 확대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확대는 상급으로 계속 파급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육 통계를 보면 왜 그 모두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중학교를 나오면 굉장히 지위 경쟁에 있어서 유리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모두가 중학교를 가게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사회적으로 되게 유리한 지위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다가 80년대까지는 그랬잖아요. 그러다 90년대로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어떤 결과를 주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 대학교를 졸업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서는 이제 대학교 졸업만으로는 이게 지위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는 상황이 자꾸 일어나는 이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지위 경쟁 이론이 가장 설명력이 높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위 경쟁의 이론이다, 지위 경쟁 이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학교는 능력과 노력에 따라 성적을 매기고 진급시키는 업적주의의 효과적 장치로 이제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거대한 사회적 선발 장치로 학교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위를 위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대거 이제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받는 졸업장, 즉 학력 증명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수준을 나타내는 공인된 품질 증명이 돼서 지위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서 학교가 지위 획득의 통로로 확립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제 베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높은 관직에 오르려면 과거에는 명문족보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학력 증명이 있어야 한다. 승진과 아울러 노후의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욱 중요한 것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의 독점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지위 경쟁 이론이 만연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관련 문제를 좀 보시면 좀 예전 문제긴 하지만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습 상승 이론은이라고 해서 졸업장은 공인된 품질 증명서고 도월의 졸업장병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콜린스는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를 신임장 효과로 본다라고 해서 이게 요 학자들은 다 지위 경쟁 이론을 막스 베버와 함께 주장했던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의 내용이 나오고 뭐 졸업장병이나 어떤 신임장 효과, 그 공인된 품질 보증서, 뭐 증명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지위 경쟁 이론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뭐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교재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국민통합 이론이라고 해서 뭐 국민통합을 위해서 이제 정치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팽창을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이고 국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국민통합의 필요성 때문에 교육이 팽창하였다고 설명하는 입장을 우리가 국민통합이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시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적 관점을 비교해서 물어보는 문제거나 아니면 지위경쟁 이론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이 저희 교재 262페이지고요. 학업 성취 격차와 요인이라고 해서 교육사회학의 그 관심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에 학생의 학업 성취,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학업 성취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개인적 요인, 지능과 같은 개인적 요인 때문에 학생의 학업 성취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맨날 설명드릴 때 2글자부터 시작해서 3글자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젠슨하고 젠크스 이 두 분이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은 젠슨 그리고 지금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지능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요인이 학업 성취 격차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예전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젠크스는 이제 3글자니까 조금 앞선 개념으로 오늘날과 같은 입장, 지능지수가 유전적으로 타고난 기본적 지적 능력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라고 해서 그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유전 이상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환경 요인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젠크스라는 분의 주장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다라고 하는 건 젠크스는 유전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 어떤 학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조금 더 진보된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문제를 좀 보시면 학생이 학업 성취에 관한 학자의 주장을 바르게 진술한 것은 이라고 해서 저 2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일단 1번은 제가 젠슨은 유전적 요인이라고 했죠. 젠슨은 유전적 요인이고요. 환경적 요인은 젠크스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콜맨은 학교 시설 자원이 가정 배경보다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아니라 가정 배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고 콜맨 보고서에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젠탈과 제이콥스는 학업 성취가 올라가리라는 교사의 기대, 이거는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를 얘기하는 거라 얘는 맞는 내용이고요. 학업 성취를 가져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번스타인은 노동자 계층 자녀의 학업 성취가 낮은 이유가 가정에서 제한된 언어 코드를 사용해서 제한된 언어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부분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할 건데 그 부분 정리하셔서 얘는 3가지 다 틀린 내용이고 3번이 맞는 내용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피그말리온 효과 관련해서 로젠탈 효과라고 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의 이름에서 유래한 심리학 용어고요. 68년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로젠탈 그리고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저이콥스라는 분이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 정도의 학생을 뽑고 이 학생들이 정말 기대가 되는 학생들이다.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다. 라고 이제 교사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은 그렇게 알고 그리고 다시 이제 8개월 정도 후에 같은 지능 검사를 다시 실시를 하였더니 그 명단에 속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그러니까 높게 향상이 되었고요.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옴으로써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라는 것을 입증한 연구로서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면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성취를 올려준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개인적 요인으로 유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학업 성취 격차가 나오는 이유로 학교 요인을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요인이라고 하는 건 학교 시설과 교구, 재정 규모, 교사 실력, 교사당 학생 수, 반 편성, 교사의 열의, 교사와 학생 관계 등의 학교 요인에 대한 관심이었는데, 이건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콜맨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었고요. 교육 조건의 우열에 따라서 학업 성취 수준의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연구 결과는 학교의 요인들이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고요. 이것보다 학생들의 가정 배경이나 친구 집단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모의고사 동형 모의고사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학교 요인에 교사 실력이라든가 뭐 교사의 열의,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 조건에 비해서 이 교사 요인으로 인한 그 성적의 차이는 유의미하게 존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역시 얘네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맞고요. 학교의 그 요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는 교사 요인, 교사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학교 요인보다는 가정 요인이나 또래 집단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맞는데, 학교 요인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면 그 안에서 다른 어떤 물리적인 조건보다 교사의 열이라든가 어떤 교사로 인한 변인인 경우에는 그것이 다른 학교 요인에 비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제가 그 카페에 그 콜맨 보고서를 번역해서 그 번역한 내용을 올려놓으면서 여러분들 질문 받고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학습 자료실에 있는 그 콜맨 보고서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세 번째로 넘어갈 건데, 세 번째가 이제 가정 요인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가정 요인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자본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사회 자본하고 문화 자본은 정확히 구분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사회 자본은 콜맨 보고서에서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보고서 안에서 다른 학부모들과의 유대 형성, 학교 운영위원회 참여 등 사회 자본은 학교의 교육 활동에 매개되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었고, 이제 그러면서 콜맨 보고서 이후에 사회 자본에 대한 관심이 좀 커졌는데, 이건 뭐냐면 가족 구성원들의 지역사회와 학교에 관련된 인간관계의 교육적 영향력에 주목한 것으로, 이러한 영향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와 학교를 포함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학업 성취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좀 이제 간접적인 과정을 거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회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갈등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 문화적 재생산론에서 나오는 브루디에 번스타인의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 배경에 따라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나는 것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화 자본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학업 성취에 작용하는 문화 자본의 구성 요소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동기 유발 수준, 문화활동 참여, 가정의 독서 습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어쨌든 이런 가정이 지니고 있는 문화 자본의 차이로 인해서 학생의 학업 성취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관점은 문화 자본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자녀의 학업 성취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활동이다.
이 활동에 해당하는 자원의 명칭은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자본이 그대로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내용을 보시면 부모가 이웃에 사는 친구 부모들과 자녀 교육, 학습 보조 방법,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대화를 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학부모회에 참석하고 학생 지도에 협력했다. 이거는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자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부모가 학부모가 지역사회에 또는 그 학교의 학부모회 뭐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것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줬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사회자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우리 교재 265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교육사회학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